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함께 따르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다. 한 마디, 두 마디, 끝도 없이 쏟아내는 말들 속에서도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보며 그 사람은 마침내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제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여,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황한 그는 답했다. 받지 않으면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욕설을 주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 상대방의 말이 칼보다 더 깊게 들어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받지 않겠다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알아차림은 지혜이며 평화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불이 붙는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간 번져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태우고 스스로를 다 태워버린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의 화염을 일으키지만 그 화염의 불길에 먼저 대는 쪽은 결국 자신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화를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해로운도 가운데 하나로 본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쌓이면 고통이 깊어진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분노임 화는 가장 뜨겁고 파괴적인 성질을 띈다. 화를 화로 다스릴 수는 없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와 이해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그는 밖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이긴다.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화는 입을 통해 말로 나오지만 그 뿌리는 생각에 있다. 그 생각의 시작은 대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내 말이 맞는데 왜 몰라줄까? 이래야 하는데 왜 저래야 하지? 이런 마음이 쌓이면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이 되고 망상은 곧 화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내가 옳다고 집착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망상이다. 결국 내가 맞다는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불쏘시개가 된다. 화를 참는 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일어서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 그 자리에 머물며 욕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욕을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셨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도 괴로웠음을 보셨으리라. 그것이야말로 자비이며 분노 앞에서도 마음을 내려놓는 인내의 지혜다.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어두운 방을 꽉 닫아둔 사람과 같다. 문을 열어 환한 빛을 들이면 방 안의 먼지와 눅눅함은 금세 흩어진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짜증과 억울함, 분노를 되씹으며
스스로를 가두고 태워버린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다. 욕을 들어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알면 된다. 모욕을 당해도 마음속에 꼭 껴안지 않으면 된다. 누군가 내게 던진 어두운 말들을 손에 쥐지 않으면 그 어둠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을 던지지만 우리가 그 말들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익히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불을 지피려 한다면 그 말에 붙들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놓는 순간 이미 불은 꺼진 것이다. 삶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불씨 같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불씨가 번지기 전에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부드러워진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멘탈 아츠이다. 저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화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음의 움직임을 터득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낸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대 인도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전해지며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저자는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화를 풀어내는 기술과 방법을 정리했다. 화라는 감정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당신이 지금 무언가에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 화를 낸 당신 자신일까? 아니면 화나게 만든 상대방일까? 예를 들어 전철에서 누군가에게 발을 밟혀 화가 치밀었다고 해보자. 화를 낸 건 자신이다. 하지만 화가 나게 한 건 내 발을 밟은 누군가이다. 보통은 화내면 안 돼. 어른스럽지 못하게 고작 이런 일로 화를 낼 수는 없지 하며 넘긴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발을 밟았다면 또는 매일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까? 자칫하면 매일을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야 하는데도 말이다. 당신이 늘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거나 무언가에 화가 나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하나뿐이다. 그건 바로 당신이 화에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화에만 잘 대처하면 굳이 화를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내는 데 서툴다. 정확히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일단 화가 치밀면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도 입을 꾹 다물거나 웃으며 얼버무린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 일까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산다. 강압적인 상대에게는 더더욱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렇게 풀지 못한 화가 점점 쌓여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혹은 평생을 그렇게 화를 품은 채 살아가게 된다. 누구든 하루 종일 움직여 땀을 흘리면 몸을 씻는다. 바깥 세상은 타인으로 가득하다. 내 방을 나가면 복도가 있고 그 너머엔 거실과 현관이 있다.
있다. 물건을 쓰고 나면 정리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한다. 그대로 두면 찝찝하니까 말이다. 화도 마찬가지이다. 화가 나면 잘 풀어야 한다. 피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화가 났다면 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다. 성격이 맞지 않아 만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화를 참기보다는 화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강압적인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때로는 이유 모를 적대감이나 질투를 드러내는 사람도 만난다. 그 중에는 위험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화를 참거나 무심코 화를 냈다가 나중에 자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 상대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화를 돋우는 사람이 꼭 한 명이라는 법도 없다. 가족이, 집 밖에는 이웃이, 그리고 그 너머에는 직장과 학교, 사회가 펼쳐져 있다. 심지어 이제는 SNS와 인터넷상에서도 낯선 타인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둘러싸인 넓은 세상을 마음 하나로 상대하고 있다.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도망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타인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이다. 바로 마음의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즉,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제대로 화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화를 키우는 경우, 화를 늘리는 원인이 꼭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쓸데없이 스스로 화를 키우는 경우도 제법 많다. 이번에는 자기 발신 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자. 어떤 사람이 갈길 바쁜 당신 앞에서 걷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춰서는 바람에 부딪힐 뻔했다. 아이 참, 뭐 하는 거야 하며 화가 치민다. 그럼 이번에는 게임에 같은 장면이 나왔다고 해보자. 게임 제목은 인파 헤쳐나가기 게임이다. 앞 사람이 갑자기 멈춰선다. 부딪히려고 다가온다. 갑자기 그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자 와, 야, 이 사람 뭐야 하며 즐겁게 피한다. 현실이라면 짜증이 나겠지만 게임이라면 즐겁게 피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망상 영역 때문이다. 망상 영역이란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분명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게 틀림없어 하고 제멋대로 믿는 이미지이다. 이 망상 영역을 너무 넓히면 바깥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마음속으로 그리던 이미지와 다르다고 느껴 불쾌해진다. 밖에 나갔다가 왜 하필 오늘 비가 온담 하고 우울해한다거나
현관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짜증을 낸다거나 지하철에서 앞사람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혀를 찬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망상 영역을 너무 넓혀서 생긴 일이다. 날씨는 맑을 것이다. 아이는 착착 움직일 것이다. 통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제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기에 짜증이 난 것이다. 대표적인 3가지 망상 영역을 들어보겠다. 자신도 이런 경험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 하나, 자신의 편의에 따른 전개. 분명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측한다. 길이 한산할 것이다. 집안일은 금방 끝날 것이다처럼 가벼운 예측도 있고, 절대 합격한다. 단기간에 이만큼이나 벌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처럼 강한 소망도 있다. 경마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맞을지도 몰라 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측한다. 맞기만 하면 이만큼이나 벌 수 있다고 하며 기대에 부푼다. 맞아라 하고 빌면서 자 출발 한 다음에는 달려라 망상, 이겨라 망상, 힘내라 망상하다가 점차 현실이 따라붙는다. 따라잡힌다. 추월당한다. 으아 절규하다가 결국은 망상, 현실, 망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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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확정 하고 만다. 화도 나고 한심한 마음도 들고 탈진도 하고 결국 이 모든 일이 스스로 망상 영역을 너무 넓힌 바람에 맞게 된 결말이다. 둘, 타인에 대한 기대.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기대하게 된다. 연애라면 다정하게 대해주겠지 하고, 업무라면 착실히 진행해 주겠지 하고, 부부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또는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며 상대에게 기대한다. 그러다 보니 기대를 저버리는 상대의 모습에 짜증이 나는 것이다. 어째서, 어이, 그건 아니지.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고 화를 낸다. 셋, 나는 생각한다라는 과도한 자아 확신.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신경 쓰는 자의식.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상과 정의도 망상 영역에 속한다.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예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것 또한 나는 생각한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얼핏 보기엔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로 인해 화를 느낀 시점에서 이미 자유에서 밀려나온 셈이다. 타인에게 화가 났다는 말인즉슨 나는 생각한다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의미이다. 지나치게 넓힌 나는 생각한다가 다양한 불만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초조함이나 짜증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 주변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거나 잘 될 거야 라고 예상하며 우쭐해지기도 한다. 혹은 어느 쪽이 위인지 아래인지 살펴 우위를 차지하려 들기도 한다. 이 모두 원리는 같다.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모든 망상 영역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망상에서 시작된다.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데다가 제약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망상 영역을 끝없이 넓힌다. 나는 생각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쉽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각하지 못한 채 영역을 넓혀버린다. 나는 생각한다는 자신에게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고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생각한다가 인정 욕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결부되면 다른 사람도 알게끔 하자, 따르게끔 하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따르는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 못마땅하게 느낀다. 나는 생각한다가 늘어날수록 타인의 생각도 바깥 현실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점점 고립된다. 어떤가? 흔히 말하는 오만방자하거나 자존심이 센 성격의 사람이 전형적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옳다. 유형에 속한다. 이런 망상 영역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 대립, 분열, 욕설이 오가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접전을 벌이게 된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차별, 편견, 괴롭힘, 중상비방으로 발전한다. 종교 대립과 전쟁 또한 나는 옳다라는 과도한 망상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부처가 보기에는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망상이다로 끝난다. 즉, 내가라는 생각. 말하자면 자의식이 뇌에 깃드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게 된다. 나는 생각한다가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상관인데? 나는 생각한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도움이 되는가? 즉,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발상이다. 그저 화만 늘어날 뿐이라면 무의미하다. 한편으로는 미래를 대비해 계획을 짜거나 다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한다도 도움이 된다. 불교에서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첫째, 좋은 목적으로 이어진다. 둘째, 행동으로 이어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공헌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간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 옛말로는 이를 공덕을 쌓는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생각한다는 대부분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일 뿐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행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하다. 더불어 자기 혼자 짜증을 내며 왜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망상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이러이러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절대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는 스트레스만 쌓일 뿐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망상 영역을 리셋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짜증이 확 줄어드는 세 가지 마음가짐. 나는 생각한다는 망상 영역이다. 하지만 서로 강요하는 것은 현실의 인간관계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의 망상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타인이 강요하는 망상 영역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후자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자신의 망상 영역에 대한 기술부터 갈고 닦아 보자. 자신의 편의에 따른 전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절대로 자신이 옳다. 이를 다음 기술을 활용하여 리셋하자. 첫째, 짜증이 나면 망상 영역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과도한 판단임을 깨닫는다. 망상 영역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판단하게 만든다. 좋고 나쁨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 바보 아닌가 등 망상 영역을 완전히 열어둔 채 닥치는 대로 판단한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즐거운 법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틀렸다,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동시에 화도 생긴다. 기분이 좋은 반면 불만도 따라온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예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쓸데없는 판단을 줄이려면 판단할 때마다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면 쓸데없이 판단할 뻔했네 하고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판단이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것 역시 판단이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나는 판단 덩어리잖아 하는 소리가 나온다. 판단이 빠지면 현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금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멈춥니다는 판단이지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판단에 해당하므로 괜찮다. 하지만 또 내 앞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 앞차가 꿈을 대니까 그러지라든가. 재수 없어. 요즘은 이런 일만 생기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과도한 판단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망상 영역을 너무 넓혔다. 셋째, 빛 지우개로 망상을 지운다. 바깥 세상을 너무 많이 보면 자극을 받아 망상 영역을 넓히게 된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바깥 세상을 너무 많이 본다. 따라서 짜증이 가시지 않으면 밖을 너무 많이 보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그대로 10초 눈앞의 어둠을 바라본다. 어둠이 바로 사실이다. 눈을 감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바깥 세상에 화제거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망상인 셈이다. 눈을 감은 채 두리번거리며 어둠을 구석구석까지 둘러본다. 망상이 있나 하고 점검한다. 그대로 10, 9,
8, 10초가 지나면 눈을 크게 뜬다. 실내 조명이나 바깥 경치를 바라본다. 밝은 빛을 마음까지 비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남아있던 망상이 전부 사라졌다. 그렇다. 망상 영역은 실제하지 않는다. 사실 지구 반대편 끝까지 땅을 파도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한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망상 영역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면 무엇이 보일까? 바깥 세상이 단순한 사실로 변한다. 눈앞의 일들이 전부 잘 보고 능숙하게 대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다가온다. 게임과 같아진다. 예를 들어 사람 혹은 차가 길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실만 보면 멈춰서 기다리거나 다른 경로로 이동하면 된다. 혹시라도 푸념이나 지루한 이야기에 휘말리면 이건 언제 끝날까 하고 탈출할 타이밍만 생각하면 된다. 장사에게 설교를 들으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만을 생각한다. 아이가 꾸물거리면 자 힘내자 그래 그 다음은 하고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을 독려한다. 눈앞의 사실을 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야말로 게임이다. 망상 영역을 해제하면 짜증이 사라진다. 일상이 즐거워진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발을 밟히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화가 상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분명 상대가 잘못했어도 이건 이렇게 돼야 해라는 내 기준과 현실이 어긋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불교에서는 이런 기준을 망상 영역이라 부른다. 날씨는 맑을 거야. 사람들은 내 뜻을 알아줄 거야 하고 편리하게 예측했다가 실제 상황이 달라지면 불쾌감이 커진다. 나는 옳다라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정작 중요한 문제는 뒷전이고 감정만 앞선다. 결국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로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 속 기준을 지키고 싶어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도 온종일 화에 휘둘리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면 잘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편이 낫다. 먼저 화가 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다. 혹시 상황을 과하게 해석하거나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 짜증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다. 현실에 맞서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다면 아, 멈췄구나라고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고민하면 되는데 왜 하필 내 앞에서 같은 생각까지 덧붙이면 괜히 화만 거세진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좋다. 상대를 피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간단히 사정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빛 지우개를 떠올리는 방법이 있다. 눈을 살짝 감고 10초 정도 고요를 바라본 뒤 다시 눈을 뜨며 어두운 감정을 훌훌 털어내는 방식이다.
눈을 감았을 때도 머릿속을 떠도는 장면이 있다면 이미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망상일 가능성이 크다. 눈을 다시 뜨고 앞에 있는 빛을 보며 머릿속 그림들을 지웠다라고 생각하면 막혔던 기분이 조금씩 풀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판단하려 들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마다 사정과 생각이 다른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틀렸다고 단정 지으면 그만큼 화가 쌓인다. 판단을 줄이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하고 다음 행동을 고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란 언제 망상 영역을 넓히고 있는지 자각하고 화를 부추기는 판단을 내려놓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망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일상의 순간들이 게임처럼 흥미롭게 느껴진다. 상대가 앞을 가로막으면 돌아가면 되고 무례한 말을 들으면 왜 그런 걸까 하고 잠시 생각한 뒤 대응책을 찾으면 된다. 화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지만 적어도 스스로 키우지 않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결국 제대로 화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이 최선이다. 상상 속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과도한 기대나 억지스러운 판단을 끼워 넣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 빠르게 풀어내고 필요하다면 상대와 소통하며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편이 현명하다. 이것이 참된 마음의 기술이며 삶을 덜 힘들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함께 따르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다. 한 마디, 두 마디, 끝도 없이 쏟아내는 말들 속에서도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보며 그 사람은 마침내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제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여,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당황한 그는 답했다. 받지 않으면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욕설을 주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준다. 상대방의 말이 칼보다 더 깊게 들어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받지 않겠다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알아차림은 지혜이며 평화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불이 붙는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간 번져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태우고 스스로를 다 태워버린다. 화를 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의 화염을 일으키지만 그 화염의 불길에 먼저 대는 쪽은 결국 자신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화를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해로운도 가운데 하나로 본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쌓이면 고통이 깊어진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분노임 화는 가장 뜨겁고 파괴적인 성질을 띈다.
화를 화로 다스릴 수는 없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와 이해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그는 밖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이긴다.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화는 입을 통해 말로 나오지만 그 뿌리는 생각에 있다. 그 생각의 시작은 대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의식에서 비롯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내 말이 맞는데 왜 몰라줄까? 이래야 하는데 왜 저래야 하지? 이런 마음이 쌓이면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이 되고 망상은 곧 화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내가 옳다고 집착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망상이다. 결국 내가 맞다는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 불쏘시개가 된다. 화를 참는 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일어서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 그 자리에 머물며 욕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욕을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셨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도 괴로웠음을 보셨으리라. 그것이야말로 자비이며 분노 앞에서도 마음을 내려놓는 인내의 지혜다.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어두운 방을 꽉 닫아둔 사람과 같다. 문을 열어 환한 빛을 들이면 방 안의 먼지와 눅눅함은 금세 흩어진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짜증과 억울함, 분노를 되씹으며 스스로를 가두고 태워버린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다. 욕을 들어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알면 된다. 모욕을 당해도 마음속에 꼭 껴안지 않으면 된다. 누군가 내게 던진 어두운 말들을 손에 쥐지 않으면 그 어둠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을 던지지만 우리가 그 말들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익히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불을 지피려 한다면 그 말에 붙들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놓는 순간 이미 불은 꺼진 것이다. 삶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불씨 같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불씨가 번지기 전에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더 부드러워진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멘탈 아츠이다. 저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화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음의 움직임을 터득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낸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대 인도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전해지며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분노와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저자는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화를 풀어내는 기술과 방법을 정리했다. 화라는 감정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당신이 지금 무언가에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 화를 낸 당신 자신일까? 아니면
화나게 만든 상대방일까? 예를 들어 전철에서 누군가에게 발을 밟혀 화가 치밀었다고 해보자. 화를 낸 건 자신이다. 하지만 화가 나게 한 건 내 발을 밟은 누군가이다. 보통은 화내면 안 돼. 어른스럽지 못하게 고작 이런 일로 화를 낼 수는 없지 하며 넘긴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발을 밟았다면, 또는 매일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까? 자칫하면 매일을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야 하는데도 말이다. 당신이 늘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거나 무언가에 화가 나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하나뿐이다. 그건 바로 당신이 화에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화에만 잘 대처하면 굳이 화를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내는데 서툴다. 정확히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일단 화가 치밀면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도 입을 꾹 다물거나 웃으며 얼버무린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 일까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산다. 강압적인 상대에게는 더더욱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렇게 풀지 못한 화가 점점 쌓여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혹은 평생을 그렇게 화를 품은 채 살아가게 된다. 누구든 하루 종일 움직여 땀을 흘리면 몸을 씻는다. 바깥 세상은 타인으로 가득하다. 내 방을 나가면 복도가 있고 그 너머엔 거실과 현관이 있다. 물건을 쓰고 나면 정리하고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한다. 그대로 두면 찝찝하니까 말이다. 화도 마찬가지이다. 화가 나면 잘 풀어야 한다. 피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화가 났다면 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다. 성격이 맞지 않아 만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화를 참기보다는 화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강압적인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때로는 이유 모를 적대감이나 질투를 드러내는 사람도 만난다. 그 중에는 위험한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화를 참거나 무심코 화를 냈다가 나중에 자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 상대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화를 돋우는 사람이 꼭 한 명이라는 법도 없다. 가족이, 집 밖에는 이웃이, 그리고 그 너머에는 직장과 학교, 사회가 펼쳐져 있다. 심지어 이제는 SNS와 인터넷상에서도 낯선 타인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둘러싸인 넓은 세상을 마음 하나로 상대하고 있다.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도망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타인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이다. 바로 마음의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즉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제대로 화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화를 키우는 경우. 화를 늘리는 원인이 꼭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쓸데없이 스스로 화를 키우는 경우도 제법 많다. 이번에는 자기 발신 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자. 어떤 사람이 갈길 바쁜 당신 앞에서 걷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춰서는 바람에 부딪힐 뻔했다. 아이 참, 뭐 하는 거야 하며 화가 치민다. 그럼 이번에는 게임에 같은 장면이 나왔다고 해보자. 게임 제목은 인파 헤쳐나가기 게임이다. 앞 사람이 갑자기 멈춰선다. 부딪히려고 다가온다. 갑자기 그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자 와, 야, 이 사람 뭐야 하며 즐겁게 피한다. 현실이라면 짜증이 나겠지만 게임이라면 즐겁게 피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망상 영역 때문이다. 망상 영역이란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분명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게 틀림없어 하고 제멋대로 믿는 이미지이다. 이 망상 영역을 너무 넓히면 바깥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마음속으로 그리던 이미지와 다르다고 느껴 불쾌해진다. 밖에 나갔다가 왜 하필 오늘 비가 온담하고 우울해한다거나 현관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짜증을 낸다거나 지하철에서 앞사람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혀를 찬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망상 영역을 너무 넓혀서 생긴 일이다. 날씨는 맑을 것이다. 아이는 착착 움직일 것이다. 통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제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기에 짜증이 난 것이다. 대표적인 세 가지 망상 영역을 들어보겠다. 자신도 이런 경험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 하나, 자신의 편의에 따른 전개. 분명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측한다. 길이 한산할 것이다. 집안일은 금방 끝날 것이다처럼 가벼운 예측도 있고, 절대 합격한다. 단기간에 이만큼이나 벌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처럼 강한 소망도 있다. 경마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맞을지도 몰라 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측한다. 맞기만 하면 이만큼이나 벌 수 있다고 하며 기대에 부푼다. 맞아라 하고 빌면서 자 출발 한 다음에는 달려라 망상, 이겨라 망상, 힘내라 망상하다가 점차 현실이 따라붙는다. 따라잡힌다. 추월당한다. 으아 절규하다가 결국은 망상, 현실, 망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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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확정 하고 만다. 화도 나고 한심한 마음도 들고 탈진도 하고 결국 이 모든 일이 스스로 망상 영역을 너무 넓힌 바람에 맞게 된 결말이다. 둘, 타인에 대한 기대.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기대하게 된다. 연애라면 다정하게 대해주겠지 하고
업무라면 착실히 진행해 주겠지 하고, 부부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또는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며 상대에게 기대한다. 그러다 보니 기대를 저버리는 상대의 모습에 짜증이 나는 것이다. 어째서, 어이, 그건 아니지.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고 화를 낸다. 셋, 나는 생각한다라는 과도한 자아 확신.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고 신경 쓰는 자의식,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상과 정의도 망상 영역에 속한다.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예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것 또한 나는 생각한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얼핏 보기엔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로 인해 화를 느낀 시점에서 이미 자유에서 밀려나온 셈이다. 타인에게 화가 났다는 말인즉슨 나는 생각한다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의미이다. 지나치게 넓힌 나는 생각한다가 다양한 불만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초조함이나 짜증을 드러낸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 주변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거나 잘 될 거야 라고 예상하며 우쭐해지기도 한다. 혹은 어느 쪽이 위인지 아래인지 살펴 우위를 차지하려 들기도 한다. 이 모두 원리는 같다.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모든 망상 영역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망상에서 시작된다.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데다가 제약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망상 영역을 끝없이 넓힌다. 나는 생각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나는 생각한다는 쉽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각하지 못한 채 영역을 넓혀버린다. 나는 생각한다는 자신에게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인다. 고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생각한다가 인정 욕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결부되면 다른 사람도 알게끔 하자, 따르게끔 하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따르는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 못마땅하게 느낀다. 나는 생각한다가 늘어날수록 타인의 생각도 바깥 현실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점점 고립된다. 어떤가? 흔히 말하는 오만방자하거나 자존심이 센 성격의 사람이 전형적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옳다 유형에 속한다. 이런 망상 영역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 대립, 분열, 욕설이 오가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접전을 벌이게 된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차별, 편견, 괴롭힘, 중상비방으로 발전한다. 종교 대립과 전쟁 또한 나는 옳다라는 과도한 망상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부처가 보기에는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망상이다로 끝난다. 즉, 내가라는 생각. 말하자면 자의식이 뇌에 깃드는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게 된다. 나는 생각한다가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상관인데? 나는 생각한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도움이 되는가? 즉,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발상이다. 그저 화만 늘어날 뿐이라면 무의미하다. 한편으로는 미래를 대비해 계획을 짜거나 다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한다도 도움이 된다. 불교에서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다음 중 하나를 가리킨다. 첫째, 좋은 목적으로 이어진다. 둘째, 행동으로 이어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공헌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간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 옛말로는 이를 공덕을 쌓는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생각한다는 대부분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일 뿐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행동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하다. 더불어 자기 혼자 짜증을 내며 왜 내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망상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이러이러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절대로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는 스트레스만 쌓일 뿐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망상 영역을 리셋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짜증이 확 줄어드는 세 가지 마음가짐. 나는 생각한다는 망상 영역이다. 하지만 서로 강요하는 것은 현실의 인간관계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의 망상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타인이 강요하는 망상 영역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후자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자신의 망상 영역에 대한 기술부터 갈고 닦아 보자. 자신의 편의에 따른 전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절대로 자신이 옳다. 이를 다음 기술을 활용하여 리셋하자. 첫째, 짜증이 나면 망상 영역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과도한 판단임을 깨닫는다. 망상 영역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판단하게 만든다. 좋고 나쁨,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 바보 아닌가 등 망상 영역을 완전히 열어둔 채 닥치는 대로 판단한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즐거운 법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틀렸다,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동시에 화도 생긴다. 기분이 좋은 반면 불만도 따라온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예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쓸데없는 판단을 줄이려면 판단할 때마다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면 쓸데없이 판단할 뻔했네 하고 깨달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판단이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것 역시 판단이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나는 판단 덩어리잖아 하는 소리가 나온다. 판단이 빠지면 현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지금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멈춥니다는 판단이지만 도움이 되는 3가지 조건 중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판단에 해당하므로 괜찮다. 하지만 또 내 앞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 앞차가 꿈을 대니까 그러지라든가. 재수 없어. 요즘은 이런 일만 생기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과도한 판단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망상 영역을 너무 넓혔다. 셋째, 빛 지우개로 망상을 지운다. 바깥 세상을 너무 많이 보면 자극을 받아 망상 영역을 넓히게 된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바깥 세상을 너무 많이 본다. 따라서 짜증이 가시지 않으면 밖을 너무 많이 보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그대로 10초 눈앞의 어둠을 바라본다. 어둠이 바로 사실이다. 눈을 감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바깥 세상의 화제거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망상인 셈이다. 눈을 감은 채 두리번거리며 어둠을 구석구석까지 둘러본다. 망상이 있나 하고 점검한다. 그대로 10, 9, 8, 10초가 지나면 눈을 크게 뜬다. 실내 조명이나 바깥 경치를 바라본다. 밝은 빛을 마음까지 비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남아있던 망상이 전부 사라졌다. 그렇다. 망상 영역은 실제하지 않는다. 사실 지구 반대편 끝까지 땅을 파도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한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망상 영역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나면 무엇이 보일까? 바깥 세상이 단순한 사실로 변한다. 눈앞의 일들이 전부 잘 보고 능숙하게 대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다가온다. 게임과 같아진다. 예를 들어 사람 혹은 차가 길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실만 보면 멈춰서 기다리거나 다른 경로로 이동하면 된다. 혹시라도 푸념이나 지루한 이야기에 휘말리면 이건 언제 끝날까 하고 탈출할 타이밍만 생각하면 된다. 상사에게 설교를 들으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만을 생각한다. 아이가 꾸물거리면 자, 힘내자. 그래, 그 다음은 하고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을 독려한다. 눈앞의 사실을 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야말로 게임이다. 망상 영역을 해제하면 짜증이 사라진다. 일상이 즐거워진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발을 밟히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화가 상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분명 상대가 잘못했어도 이건 이렇게 돼야 해라는 내 기준과 현실이 어긋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불교에서는 이런 기준을 망상 영역이라 부른다. 날씨는 맑을 거야, 사람들은 내 뜻을 알아줄 거야 하고 편리하게 예측했다가 실제 상황이 달라지면 불쾌감이 커진다. 나는 옳다라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정작 중요한 문제는 뒷전이고 감정만 앞선다. 결국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로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상상 속 기준을 지키고 싶어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도 온종일 화에 휘둘리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면 잘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편이 낫다. 먼저 화가 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다. 혹시 상황을 과하게 해석하거나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 짜증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다. 현실에 맞서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다면 아, 멈췄구나라고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고민하면 되는데 왜 하필 내 앞에서 같은 생각까지 덧붙이면 괜히 화만 거세진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좋다. 상대를 피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간단히 사정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빛 지우개를 떠올리는 방법이 있다. 눈을 살짝 감고 10초 정도 고요를 바라본 뒤 다시 눈을 뜨며 어두운 감정을 훌훌 털어내는 방식이다. 눈을 감았을 때도 머릿속을 떠도는 장면이 있다면 이미 실제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망상일 가능성이 크다. 눈을 다시 뜨고 앞에 있는 빛을 보며 머릿속 그림들을 지웠다라고 생각하면 막혔던 기분이 조금씩 풀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판단하려 들지 않는 태도이다. 사람마다 사정과 생각이 다른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곧바로 틀렸다고 단정 지으면 그만큼 화가 쌓인다. 판단을 줄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하고 다음 행동을 고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란 언제 망상 영역을 넓히고 있는지 자각하고 화를 부추기는 판단을 내려놓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망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일상의 순간들이 게임처럼 흥미롭게 느껴진다. 상대가 앞을 가로막으면 돌아가면 되고 무례한 말을 들으면 왜 그런 걸까 하고 잠시 생각한 뒤 대응책을 찾으면 된다. 화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지만 적어도 스스로 키우지 않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결국 제대로 화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길이 최선이다. 상상 속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과도한 기대나 억지스러운 판단을 끼워 넣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 빠르게 풀어내고 필요하다면 상대와 소통하며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편이 현명하다. 이것이 참된 마음의 기술이며 삶을 덜 힘들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하다.